자, 저희 수업하도록 합시다. 저 이제 10절 벌써 왔네요. 꽤 많이 왔어요. 그치? 정리를 잘 하시고, 수업 잘 들으시면 될 거예요. 제가 하는 수업이 이제 여러분들 수업의 기본적인 이제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세무사 2차 시험에 이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세법학을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글을 써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항상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그 글은 항상 법률용어로 꾸려가야 돼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10절에 이제 문제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은 생각은 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 한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좀 하겠습니다. 제 10절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디를 갈 거냐면 국세 환급금하고 그죠? 국세 환급 가산금으로 가서 좀 정리를 하겠어요. 그죠? 이 두 개의 이제 주제는 뭐가 될까요? 자, 국세 환급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세 환급 가산금은 무엇일까?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국세 환급금은 뭐가 될까요? 그죠? 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과세, 관청 이익, 그치? 자, 누구에게, 그치? 납세자에게, 그치? 자, 그죠? 반환해야 할, 그죠? 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그치?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누구에게?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될 금액을 뭐라고 합니다? 국세 환급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세 환급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국세 환급 가산금은 뭐가 될까요? 말 그대로 뭐예요? 그죠? 국세 환급금에 더하여, 그치? 국세 환급금에 뭐해서, 그죠? 더하여, 그죠? 자, 뭐가 됩니까? 지급할 금액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국세 환급 가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지? 법정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국세 환급과 국세 환급 가산금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과연 원인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과세관청은 이제 국가입니다. 국가가 이제 납세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신고에서 납세물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냥 돌려줄까요?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 환급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과오납금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 환급세액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에서 과오납금은 다시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하나는 뭐가 존재한다? 과납금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오납금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것들을 따질 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선생님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시 한번 과납금, 오납금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나? 환급세액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 그지?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될 세액보다 초과 납부한 세액을 말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오납금은 말 그대로 오예요. 그죠? 잘못 납부한 금액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치? 납부한 뭐를 말한다? 금액을 말한다. 잘못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그래서 잘못 그죠?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가셔야 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뭐가 돼요? 민법상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가 생겨나지 않아.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뭐라는가? 이 과납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과세관청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뭐가 있어요? 국세기본법 체계 내에서는 이렇게 정비를 해야 돼. 국세기본법 체계 내에서는 첫 번째 뭐 한다는가? 경정청구를 통해서 그죠?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당초 납부할 세액보다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이 되니까. 근데 경정청구에 의한 자,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반환을 해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불법을 통해
통해서 그죠?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그죠?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죠? 당연히 그죠?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거가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꼴이 되니까, 오케이? 자, 뭐다? 부작위법 확인 소송 등을 통해서, 그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지? 국세기본법에 따른 뭐하고, 불복하고, 그죠? 이 행정소송의 방법 두 가지를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납금 뭐가 될까요? 잘못 납부한 금액이 됩니다. 이거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반환을 받는 게 아니라요. 반환의 방법은 도대체 뭐가 될까요? 그죠? 정확히 따진다면, 그죠? 자, 뭐다? 그지?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 그죠? 반환 청구권, 그죠? 청구권 뭐에 의해서 행사에 의해서 반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비하고, 그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공부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환급세액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됩니까? 얘는 당연 환급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 환급을 해줘야 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납세자가 가지는 뭐가 되는가? 채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당연 환급 대상인데, 역시, 자, 뭐 하지 않았대요? 그죠? 과세관청이 역시 자 환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야기가 될 겁니다. 과세관청이 뭐 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비를 해놓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환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때는 그죠? 행정소송법상 그지? 행정소송법상 그지? 행정소송법상 이때는 뭐 항고소송이 아니라 그지? 자 항고소송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환급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치?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그치?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를 여러분이 정리하셨다면 혹시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세 환급금에 있어서 자, 이 원인들에 대해서 잘 좀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보면서 여러분하고 정비를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어디 갈까요? 1번 가서 국세환급과 국세환급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대한 종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그치? 국세기본법상 다음에 물음에 답하세요. 아래 물음은 각각 독립적이다. 25점짜리 배점을 냈네요. 그죠? 1번 국세환급의 발생 원인은 그치?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오케이? 이 국세환급의 발생 원인이 되는 두 가지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 물음 1에 대한 내용은 혹시 여러분이 이 답을 가져가서 쓰시면 멋지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그치? 그러면 저도 이제 가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답안지를 채점을 합니다. 그때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쓴 글보다 더 잘 쓴 사람들이 있어. 그치? 그럴 때는 90점, 100점이 아니라 100점도 더 주고 싶어요. 그죠? 이렇게 꼭 글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음 이름 뭐가 됐다? 국세 환급금액. 그치? 국세 환급금의 뭐에 대해서 그죠?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잘 좀 정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위 사례에서 갑법인의 관할 세무상이 환급하지 않고 있는 국세에 대해서 만약 당신이 갑법인의 세무사라면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절차와 함께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정리했네요. 그것도 이미 다 정리했네요. 자, 물음 2에서는 그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과오납금을 정리를 한다면 그죠? 첫 번째 오납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죠? 자, 우리 국세기본법에 따라서는 기본법에 따른 뭐는 그죠?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청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이다?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민법에 따른 뭐 한다?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그죠? 부당이득 반환 그죠?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뭐 하는 것이야? 반환을 청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죠? 자, 환급세액이라는 겁니다. 그치? 환급세액은 뭐가 돼요? 그죠?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뭐예요? 국세기본법에서 뭐다? 당연 환급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다? 그치? 그죠? 행정수송법상 당사자 수송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꾸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그죠? 관합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관합금에 대해서는 국세 기본법에 따라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말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뭐가 된다? 경정 청구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다시 이제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와 같이 후발적 사유로 인한 같이 후발적 뭐로 인한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도 뭐 안 된다면 국세 불복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합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그죠?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이나 또는 뭐예요? 그죠? 심사청구나 또는 뭐를 통해서 그죠? 심판 청구를 통해서 이것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신청은 임의 절차가 되는 거고요. 얘는 또는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선택적 일신급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면 거의 뭐 완벽하게 정비가 될 내용이 되질 않을까 싶어요.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뭐다? 그치? 물음 2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그치? 물음 3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가본다면 물음 3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자, 물음 3에서 우리가 체크할 부분은 혹시 어떤 걸 것인가? 이것들은 이제 정비해 놓으면 되겠죠. 자, 위 사례에서 가법인의 관할 세무장이 환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국세에 대해서 혹시 만약 국세기본법상 절차를 적용할 수 없고 소송의 방법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 행정소송, 혹시 둘 다 행정소송이 되죠. 이때는 뭐다? 그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죠? 첫 번째 뭐에 대해서는, 관합금에 대해서는 뭐 한다? 자, 행정소송법상, 그치? 행정소송법상 뭐, 그죠? 자, 항고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그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납금의 경우에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방법으로, 그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혹시. 자, 뭐다? 오납금에 대해서는, 혹시. 자, 민법에 따른 뭐를 통해서,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가? 반환, 그죠? 청구 소송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될 것이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또 하나 정비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정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 잡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뭐가 있어요? 환급세액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에 따라서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행정소송법에 따른 뭐에 의해서 그죠?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 그죠?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죠? 반환 청구 그죠?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잡아 놓으시면 이보다 더 좋은 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 그리고 나서 혹시 물음 4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 법인에게 국세 환급금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갑 법인은 당연히 뭐예요? 그죠? 국세 환급금을 양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네. 그럼 자, 물음사에 대해서 국세 환급금은 뭐 한다? 환급금은 자, 뭐가 된다는가? 납세자가 자, 누구에 대해서 국가 또는 과세관청에 대해서 관청에 대해 뭐하는 가지는 채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이 채권
채권은 뭐가 돼? 양도가 가능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심지어 역시 국세 환급 가산금도 마찬가지라는가. 그래서 국세 환급금이나 국세 환급 가산금은 크게 본다면 납세자가 가지는 채권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디에 대해서? 과세관청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채권은 뭐한다? 역시 양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시 당연히 가능하다. 그때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야? 그죠? 당연히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대해서 그죠? 세무서장 그죠? 등에게 역시 자 이때는 이제 지방국세청장도 들어가고 국세청장도 들어가게 되니까요. 등에게 뭐한다 역시 자 통지를 하면 되겠죠. 양도에 그죠? 양도에 통지를 하는 것으로 그죠? 양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뭐다 역시 국세환급금과 역시 또 뭐에 대한 역시 환급 가산금에 대한 국세 역시 환급 역시 가산금에 대한 뭐가 됩니까? 가산금에 대한 역시 자 뭐가 돼요?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오케이? 자 소멸시효는 뭐한다? 소멸시효는 역시 자 이를 뭐 그죠? 이를 역시 뭐 할 수 있는 날부터 행사할 수 역시 있는 날부터 얼마 동안 역시 자 5년간 역시 자 마음을 역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자 그러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 정리했다면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답안지를 볼 때 책을 아예 안 보죠. 안 보는 건 그만큼 여러분한테 세법학을 가르치기에 역시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 여러분이 이 정도의 글은 쓸 수 있다면 세무사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치? 근데 이런 글도 못 쓰고 소설을 쓰고 있고 그치? 자 가장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뭐가 돼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환급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좀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참 좋겠다. 그치? 그래야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저도 참 좋겠다. 그치? 여러분도 참 좋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됐죠? 자, 끝. 그지? 이렇게 정비하겠습니다. 어디를 봐도 너무나 키워드가 되는 답안지를 법률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이렇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어디를 갈까요? 그죠? 우리가 이제 국세 불복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는데, 그치? 여러분들한테 이제 국세 불복에 대한 부분도 현재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국세 불복을 출제를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에 붙어서 출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치? 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떤 수업은 아니지만, 그지? 이론 수업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이제 이론이 보세요. 제가 문제 풀 때도 뭐예요? 이론 정비가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례를 아무리 많이 풀어봐야 그거는 조각난, 그지?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카소의 그림도 조각이 나 있다면 그건 그림이 아니에요. 그지? 완전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완전체를 만들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통이 필요한가. 근데 그 고통을, 그치, 공부하는 사람을 즐겨야 됩니다. 즐기지 못하면, 그치,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 11절로 가서 국세 불복 절차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11절 갑니다. 뭐가 났나? 국세의, 그치, 불복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그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세의 불복 절차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건 이 국세의 불복이다. 그치? 그러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 뭐다? 다툼을 뭐라고 얘기해? 국세 불복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국세 불복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뭐라 하시라는가? 이해를 먼저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 국세 불복 절차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가 될까요? 국세 불복의 역시 대상입니다. 그치? 그러면 불복의 대상은 선생님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행정수업 공부를 할 때도, 그죠? 대상 적격이라고 이야기하죠. 대상이 적법한, 그치? 자격을 갖춰져
갖췄는가? 이게 이제 대상적 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오나요? 오케이. 행정수법에서 원고적 격이 나오죠. 그죠? 원고는, 그지? 당연히 뭐예요? 위법 부당한 처분, 그지? 또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권리 이익이 침해된 자, 또 그 이해관계냐는 거예요. 그때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뭘 잡는다? 불복의 대상을 잡는다. 두 번째 뭐를 잡는다? 불복 청구인을 잡으라는 겁니다. 됐어요? 세 번째 잡아야 될 건 뭐가 될까요? 상대방을 잡으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 상대방은 국세기본법의 불복이 크게 3개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치? 당연히 불복 청구가 되게 되면 불복 청구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불복 청구의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가 돼요? 그죠? 집행 부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할까? 자, 재결청은, 그치? 자, 심사위원회 등을 꾸려서 또는 조세 심판원을 꾸려서, 그치? 뭐합니까? 공식적으로 불복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가 무엇인가도 모르면서, 그치?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불복에 대한 심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가? 불복에 대한, 그치?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절차를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너무도 간단하게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불복의 대상은 무엇인가? 두 번째 불복 청구인은 누가 되는가? 또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가? 불복 청구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불복의 심리는 어떻게 되는가? 불복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불복에 대한 결정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전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과세관청에 뭐가 됩니까? 한마디로 그죠? 이렇게 정리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되니까, 그치? 과세관청의, 그치? 자, 첫 번째 뭐가 된다? 위법한 처분 또는 뭐가 돼? 부당한, 그치? 처분이나, 그치? 또 하나는 뭐가 돼요? 필요한, 그치? 처분을, 그치? 그죠? 하지 않은 경우가 뭐가 되는 것이다. 그치? 그죠?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다. 오케이? 자, 그럼 필요한 처분을 뭐다? 받지 못한 경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되겠죠. 그치? 그럼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뭐가 된다. 그치? 받지, 그치? 못한 경우가 뭐가 된다. 국세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정리해야 되겠지. 그래야 이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는가? 불복 청구인은 누가 될까? 당연히 뭐예요? 그죠? 이로 인해서 뭐가, 그치? 권리나 이익이, 그치? 침해된 자가, 그죠? 침해된 자가 뭐 할 수 있다는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 이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죠? 거기에 플러스, 그치? 누구도, 대리인도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상대방은 누가 될까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이면, 그죠? 이의신청이면, 그치? 관할,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심사청구면 누가 되는 것이고, 그죠? 당연히 누가 되는 것이고, 그치? 제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여러분한테 비쳤어요, 그죠? 심사청구는 누가 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고, 그죠? 심판청구는 어디가 되는 것이야? 조세 심판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치? 이렇게 이제 글을 안고 가셔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돼야지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야. 이것도 되지 않고 어떻게 글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시는가. 그리고 불복 청구가 되더라도 뭐한다?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집행 부정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뭐가 될까요? 그죠? 당초 처분보다, 그지? 불이익되는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이익, 그지? 처분의 금지 또는 불이익된 처분의 변경 금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등이 작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불복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지? 공식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대원칙은 서면심리의 원칙이 작동을 하는 것이고요. 또 뭐합니까? 자유심증주의 원칙 등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가져다가 쓰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불복에 대한 결정은 뭐가 될까? 그치?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다. 각하, 그치? 형식적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 내리는 결정, 기각, 그치? 또 뭐가 됩니까? 그치? 받아들이는 결정,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변형 결정으로 뭐 한다? 제조사 결정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치? 각하는 형식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 내리는 결정, 기각은 그것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내는 결정, 인용은 뭐 받아들이는 결정이 됩니다. 인용에 따라서 뭐가 생겨날까요? 기속력이라는 효과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당의 행정청은 또 관계행정청은 그죠? 그 불복에 대한 뭐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구속되는 이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속력이 강하진 않아요.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의 결정이니까 기속력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의 효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결정이 되게 되면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뭐다? 혹시 기속력이 생겨나게 된다 등등등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이게 이제 국세불복 절차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가 될까? 우리가 이제 국세불복 절차는 뭐가 돼요? 자, 뭐 그죠? 이 신청 또 혹시 얘는 완벽한 임의 절차가 됩니다. 혹시 그러면 그죠?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이 둘 중에 하나를 거치지 않으면 뭘 할 수 없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필요적 전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되겠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66페이지의 국세 불복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사례 읽으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치? 자, 국세기본법상 다음에 물으면 답하세요. 20점입니다. 납세에 관한 세무사항은 전문직 개인사업자인 갑에 대해서 2014년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토하던 중 일부의 매출 누락과 장부에 계상된 경비가 과다한 것을 발생하고 2019년 4월 10일에 2013년과 2014년 갑에 2014년과 15년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14년, 15년으로는 바꿔주세요. 이런 것들이 가끔 있네요. 13, 14가 아니라 14, 15로 좀 바꿔주길 바랍니다.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조사 결과 역시 관한 세무자가 매출 누락액이 일부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을 확인하고 2014년과 2015년 소득세 경정을 했답니다. 그 후 관한 세무장은 2019년 6월 10일에 세무조사 끝났겠죠. 소득세 1억 원과 가산세 5천만 원 부과하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발송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료에 2013, 14가 아닙니다. 14, 15로 좀 바꿔서 정리해 주세요. 2014, 2015에 대한 뭐예요? 통합세무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세무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통합세무조사를 통해서 뭐 했다는가? 그치? 소득세 얼마하고, 그치? 1억하고, 그치? 자, 거기에 대한 뭐 가산세, 그치? 가산세, 그치? 5천만 원에 대해서, 그치? 자, 뭐 했어요? 부가처분했답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를 발송을 했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에 대해 갑은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관한 세무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세무조사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국세 불복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물음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1번 물음은 뭐가 될까요? 그죠? 물음 1입니다. 자, 첫 번째 국세기본법상 국세 불복과 자,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자, 보세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불복. 자, 이게 이제 국세 기본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자,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뭐를 통해서 이 행정소송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가? 그죠? 행정소송을 뭐 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게 꼭 거쳐야 되냐, 거치지 않아에 따라서 뭐다? 필요적 전치주의냐, 임의적 전치주의냐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국세기본법의 국세불복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지만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 절차를 거쳐야지만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가? 그래서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뭐를 거치거나 자, 보세요. 심사청구, 그죠? 심사청구나 또는 뭐를 또는 그죠? 심판청구를 거치거나 그지? 자, 더 하나 가야 되겠죠? 감사원법에 따른
것이 감사원법에 따른 뭐를 것이 심사청구를 뭐 하지 않으면 것이 자 뭐야지만 것이 거쳐야지만 거친 뭐에만 후에만 뭐 할 수 있다는가 그렇죠?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행정소송의 뭐가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필요적 전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국세기본법상 국세 불복 절차인 심사청구 또는이에요. 또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원칙적 일신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원칙적 일신급이 되는 것이야. 이거를 거쳐야지만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필요적 전치주의다. 이게 이제 물음 1에 그치? 여러분이 글로 써가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음 2로 간다면 보시죠. 그죠? 물음 2에서는 뭐를 물어봤나요? 그죠? 물음 2도 5점짜리가 됐네요. 국세 기본법상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과 국세 불복이 제외되는 처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합시다. 그럼 자 국세 불복의 대상은 뭐가 되는 것이다. 자 이미 끝났죠. 자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받아서 뭐가 된 경우다. 더 간다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뭐 할 수 있다는 거 국세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행정소송의 대상도 되면서요 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국세 불복에서 제외되는 건 뭐가 있을까? 자 정리하면 되겠죠. 감사원법에 따라서 뭐를 거치거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불복에서 제외가 된다. 또 뭐 있어요?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처벌 뭐에 따른 절차법에 따른 뭐를 통고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된다? 국세불복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물음 3 가서 정비 한번 할까요? 그럼 물음 3을 가서 우리가 정비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 자 보세요. 갑은 세무조사 절차상의 하자와 세무조사 결과의 부당성을 근거로 국세기본법상 뭐를 심판 청구를 제기했답니다. 오케이? 그때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지 못하고 뭐 했다는가? 재조사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조사 결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재조사 결정의 의의에 대해서 역시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조사 결정이 뭐가 된다? 법적 성질에 대해서 정리하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뭐다? 재조사 결정은 그죠? 국세심사위원회 등에서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죠? 자, 뭐 한 것이다?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그죠? 위원회에서 역시 자, 뭘 하지 못하고 기각 결정이나 자, 뭘 하지 못하고 그죠? 인용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인용 결정을 뭐 했다는 것이야. 그치?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것이에요? 기각 결정이나 인용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죠? 자, 뭐를 한 꼴이 되는 겁니까? 그치? 다시 조사해서 뭐 하는가? 그죠? 60일 이내에, 그죠? 기간 동안, 그치? 뭐해서? 다시 조사해서 뭐라? 그치? 과세 처분을, 그치? 과세 처분을 뭐예요? 하라는 뭐를 말한다? 결정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재조사 결정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뭘 해야 돼요? 60일 내 기간을 거쳐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등은 다시 조사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결정이야 뭐야? 그죠? 변형된 결정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치? 자, 국세기본법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3가지밖에 없어요. 각하, 또 기각, 인용 이 3가지밖에 없는데 이 결정을 형식적 요건에 이제 넘어가고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변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변형 결정으로 그죠? 자, 뭐 60일 내 기간 동안 재조사해서 다시 과세 처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그죠? 자, 변형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간다면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죠? 자, 뭐가 있었다는가?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신청 등에 대해서 제조사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치?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과연 뭐가 될 것인가? 국세불복의 대상이 될 것인가? 당연히 국세불복의 그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써놓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정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음사로 가서 한번 정비를 해볼까요? 자, 물음사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그죠? 자, 보시죠. 가분 세무서의 절차 상하자와 세무서 결과의 부당성을 근거로 국세기본 법령상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장으로부터 뭐했다? 기각결정을 받았답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심사 청구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국세청장이 결정에 불복해서, 그죠? 국세청장의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답니다. 그때 뭐가 될까요? 그죠? 과연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과연 변동, 통지입니다. 또는 통지서가 될까요? 이게 과연, 행정소송법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이게 이제 과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당연히 뭐다? 그죠? 얘는 행정소송법의 그죠? 대상이 되는 것이 처분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는 왜 처분이 될까요? 이거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조사라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통지를 납세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이 뭐가 돼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는 이유는 이거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자, 한마디로 뭐 한다는 것이야? 국민의 자, 뭐에 대해서 권리, 의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뭐가 된다? 오케이? 처분이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끝.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뭐가 됩니까?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몇 개가 나와 있나요?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수업을 하다가 뭐 다 하고 싶지만,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딱 2각도가 나오죠. 하나는 뭐가 나와요?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과세진 적부심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칙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정비하셔야 돼요. 자, 정비를 그렇게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가서 12절로 가서 이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세기본법상 자, 뭐에 대해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또 보칙에 대한 부분을 가서 여러분이 이제 정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이때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은 일부 좀 외워야 될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거를 뭐 10가지, 10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외우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요즘 시험 문제도 채점의 어려움 때문에 한 4-5가지 정도 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점수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것도 전체 해달라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제 12절로 가서 납세자의 권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12절로 간다면 뭐가 나와요? 납세자의, 자, 뭐가 나옵니까? 권리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쪽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가 나올까요? 그죠?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출제를 말한 내용은 뭐가 될까? 오케이? 과세정,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죠? 적부심사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떨거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납세자 권리 헌장의 법적 성질이라든가, 권리 헌장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3-4점짜리 정도로 물어본다든가, 또 과세전 적부심사 통지 결정과 관련된 가산세 제도를 이렇게 연결해서 출제를 한다든가, 또 하나 뭐예요? 납세자,
보호, 그죠? 위원회, 그치? 뭐,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떨거지로 좀 이제 여러분들 점수를 주려고 출제를 했는데, 점수를 주기는 커녕 여러분을 더 멘붕을 가져게 만들었지. 세무조사 맨날 이거 답했잖아, 그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하고, 그죠? 과세 적부심사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뭡니까? 얘네들은 실체법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무조사와 과세 적부심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납세자 권리 현장에 대한 그치? 법적 성격, 그치? 또 가산세, 그치? 과세 적부심사, 그치? 통지나, 그치? 뭐 결정이나 통지 지연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납부불 성실 가산세 50% 감면한다. 그게 뭐 3점짜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또 하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뭐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필수적 기관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써놓으시면 충분히 문제가 정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연습 문제를 특별하게 만들질 않았고요. 2014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고, 자, 넘겨보세요. 자, 그죠? 13년도에도 출제가 됐고, 또 하나 뭐예요? 2017년도에 출제가 됐네요. 그러면 올해 이제 나올 때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정리를 좀 한번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뭐 가르칠 만한 내용에 대해서 그지 특별하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제 절차적 규정이니까 여러분이 교재를 보면서 혹시 세무조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뭘 하셔야 돼요? 암기할 사항이 있다면, 그죠? 한 5가지 정도? 4가지나 5가지 정도 그죠? 암기사항이 있다면 한 5가지 정도는, 그치? 5가지 정도는, 그죠? 자, 뭐를 암기 등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하고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자, 국세기본법상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문제 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 가보시죠. 그죠? 중소규모 사업자인 갑은 그의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납세에 관한 세무장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받았답니다. 여러분이 갑의 세무대리라고 가정하고 그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됐죠? 자, 첫 번째 물음 1로 가서 한번 정비를 해봅시다. 자, 절차 규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정리하셔야 돼. 갑은 본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있답니다. 오케이? 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그치? 정기 선정에 의한, 그죠? 세무조사에, 그치? 세무조사의 뭐에 대해서, 그치?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게 1차 문제 아니야? 그치? 첫 번째, 성실도 분석 결과, 그치?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번째, 최근 4과세간 이상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치? 세 번째는 뭐,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에 의한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선정 기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죠? 끝! 2번, 갑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세무조사를 가능하나 받기를 미루고 싶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의 연기 신청 사유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물음 2에 대해서는 뭐가 나왔어요? 세무조사의 조사의 연기 신청 사유가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첫 번째 뭐 들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납세자 자신이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 오케이? 그리고 동거 가족이 뭐예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중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뭐예요? 혹시 납세자의 가족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혹시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세무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혹시 자, 혹시 또 하나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혹시 납세자의 장부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 등이 된 경우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끝! 그치? 자, 정리를 또 하나 해본다면 물음 4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3에 대해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자, 3에서는 뭐라고 나왔나? 갑은 세무조사의 연기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갑은 세무조사 과정 중 일부 절차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치? 자, 이와 같은 갑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치?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치? 그치? 그러면서 몇 명으로 구성된다. 그거를 물어본 거야? 역할을 물어본 거야? 당연히 역할을 물어본 것이에요.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치? 한마디로 세무조사 등에 있어서 그치? 조사 등에 있어서 그죠? 그치? 자, 뭐죠? 납세자의 뭐를, 그치? 납세자의 뭐를, 그치? 권리 침해를, 그치? 방지하고, 그치? 자, 뭐를 위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그치? 납세자의 뭐를, 권리를, 그치? 보호하기 위한 뭐다? 그죠? 필요 상설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그치? 납세자 보호위원회 의의라고 쓰고요. 그러면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뭐 하는가? 그치? 세무조사 등에서, 그치? 조사 등에 있어서, 그죠? 자, 뭐 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그치? 권리 보호를 위한, 그치? 권리 보호를 위한, 뭐, 조력 기능을 수행한다. 그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다면 멋진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끝. 그치? 그리고 나서, 그치? 물음 4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 이거 뭐, 그치? 무슨 문제라고, 그치? 이게 세법학 문제라고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론형 문제예요. 자, 물음 4 갑시다. 갑은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답니다. 그러나 일부 증빙 자료 제출 요구는 무리한 것이라고 느껴 제출하지 않았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토대로 과처분을 했답니다. 만약 갑이 조세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그지 갑의 입증 책임의 범위에 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그죠? 갑의 입증 책임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쓰셔야 할 게 뭐가 될까? 입증 책임의 시. 자, 뭐를 써야 됩니까? 일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입증 책임의 일반 원리에서 첫 번째 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죠? 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당연히 이거는 혹시 과세 관청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뭐 한다는 것이야? 과세관청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치? 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과세관청이 부담을 했답니다. 그치? 그러면 그 후에 뭐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한다? 당연히 납세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치? 납세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뭐가 될까? 여기서 그냥 씁시다. 자, 두 번째 조세 소송에서 그치? 당연히 뭐예요? 입증 책임에 대한 그치?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과세 요건에 대해서 그치? 과세관청이 뭘 했다면 과세관청이 그치? 입증을 한 경우에 입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치? 나머지 사항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그죠? 납세자가 뭘 해야 된다. 그치?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증명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그치?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치? 이렇게 이해를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1번의 답 끝. 그치? 됐어요?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물음 2로 가서 이제는 한번 추가적인 내용을 가서 정비를 한번 해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 2로 가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죠? 문제 2에 대해서 사례로 한번 가서 정리합시다. 자, 사례입니다. 거주자 갑은 2014년 1월 20일 거주자 을로부터 국내 소재 상가 건물 165제곱미터입니다. 이하 쟁점 건물을 2억 원에 취득한 후 거주자 병에게 3억 1천만 원에 양도를 했답니다. 자, 이미 뭐 혹시 문제 2에서는 자료 요약해버리면 끝나지 않을까요? 그죠? 자료를 혹시 요약하면서 정비를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약하면서 한번 가보시죠. 그죠? 자, 혹시 2014년 1월 20일 거주자 을로부터 혹시 국내 소재 상가 건물을 얼마에 2억 원에 취득을 했답니다. 그러면 자, 그림을 하나 그린다면 이 모습이겠네. 을이 있었고 혹시 두 번째 갑이 있었고 그죠? 자, 얼마에 취득했어요? 이렇게 혹시 상가 건물을 그지? 건물을 2억에 뭐 했다는 것이야?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상가 건물을 2억에 취득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지?
2억 원의 상가 건물을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2014년 3월 25일 거주자 병에게 3억 1천만 원의 양도를 했답니다. 그치? 자, 뭐 했어? 병이라는 분에게 얼마에? 그치? 이렇게 양도를 했답니다. 그러면 취득, 그치? 여기는 얼마? 양도, 그치? 얼마? 3.1억의 양도를 했답니다. 이게 이제 자료 요약할 내용 끝 아니에요? 그치? 그러나 거주자 갑은 2014년 3월 28일 허위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쟁점 건물의 양도 가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고, 쟁점 건물의 취득 가액 1억 3천만 원에서 양도 납부할 양수세가 없다는 내용으로 양수세 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했답니다. 자, 이 거래에 대해서 뭐 했나? 그치? 당연히 허위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허위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계약서를 뭐를 그치? 작성을 통해서 그죠? 작성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양도 그죠? 소득세 뭐를 했다는 것이야? 예정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치? 이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당연히 이제 과세관청은 실제 매매 계약서에 의해서 거주자 갑의 2014년 기도 양수세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 누락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6년 6월 10일 거주자 갑에 대해 쟁점 건물의 양도 가액을 3억 1천만 원으로 쟁점 건물의 취득 가액을 2억 원으로 그죠? 귀속 양수세에 대한 5,500만 원 경정 고지를 했답니다. 당연히 납부기한은 2019년 6월 32일 될 거예요. 그치? 그리고 그러나 거주자 갑은 해당 부가처분이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해지고 이미 2014년도 양수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서 소멸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시행하라고 했답니다. 자, 날짜를 한번 볼까요? 언제 취득했나요? 2014년 1월 20일 날 취득했어요. 2021 4점 1월 언제? 20일 날 취득을 했고 양도는 언제 일어났나? 2014년 1월 20일 날 취득했고 2014년 3월 25일 날 양도를 했어요. 오케이? 자, 언제 했다? 2021 4점 3.25에 양도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게 끝날 내용이 됐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례만 가지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물음미래에서 이렇게 끓인 겁니다. 자, 보시죠. 물음미래에서 이렇게 끓어가는 것이죠. 자, 뭐라고 나왔어? 세무공무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납사는 성실하며 납사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된다. 이와 같은 납사의 성실성 추정에 대한 예외사항을 기술하고. 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납세자의 뭐에 대한 성실성 추정에 대한 성실성 그죠? 추정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치? 예외 사유를 자, 뭐하라? 예외 사유를 그죠? 정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 있어요? 그죠? 신고 등에 있어서 납세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 무자료 위장거래 가공거래 등이 있는 경우, 그죠? 세 번째 정리하면 되겠죠? 납세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또 네 번째 뭐예요? 그죠?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 다섯 번째 이제 정리하게 뭐가 될까요?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납세의 성실성 추정의 예외 사유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됩니까? 신고 내용에 있어서 자, 2번 내용이 되겠죠. 무자료 가공거래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뭐가 있다? 무자료 위장거래나 무자료나 또 뭐가 있다? 위장거래나 또는 뭐를 통해서 가공거래 등을 가공거래 등이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 2번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뭐가 됩니까? 과연 갑은 뭐를 성실성 추정을 받을 수 있는가? 추정을 받을 수 있는가? 당연히 받지 못하겠죠. 이유는 뭐 때문이야? 오케이? 자, 이 가공 허위 계약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를 잡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음 2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은 뭐가 될까요? 보세요. 자, 물음 2에 대해서 첫 번째 주장은 뭐가 됩니까?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뭐였다는 제척기간이 뭐가 됐다는 완료가 됐다는 완료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이건 허무맹랑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소득세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소득세에 있어서 혹시 뭐가 있었는가? 혹시 사기, 혹시 기타, 혹시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혹시 제척 기간은 어떻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당연히 10년이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그리고 제척 기간은, 그치? 제척 기간은 언제 만료할까요? 그죠? 자, 당연히 신고 기한에 다음 날이 되니까 그때는 예정 신고는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자, 언제 3월 28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2015년 언제가 돼요? 그죠? 자, 신고 기한은 언제가 된다? 2015점 혹시 5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 겁니까? 그치? 2015년 6월 1일이 될 것이고, 혹시 제척 기간의 만료일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만료일은 혹시 자, 언제? 혹시 2025년 혹시 5월 31일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갑의 주장은 당연히 타당하지 않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혹시 당연히 국세징수권, 그죠? 자, 뭐에 대해서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나왔죠. 자, 5억 이상 국세는 아니니까, 혹시 자, 이때도 이제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뭐가 돼요? 기산일은 언제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겠죠. 자, 언제가 됩니까? 자료에서 혹시 자, 납부통지서를 발송을 했어요. 그치? 2019년 6월 30일이 뭐가 됩니까? 그치? 그죠? 2019년 그럼 언제가 7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일은 언제가 되는 것이다? 5년이 되니까, 혹시 20, 그죠? 24년 언제가 돼요? 그죠? 6월 30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다?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자, 물음 2에 대한 답안은 이렇게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쟁점은 혹시, 자, 뭐가 됩니까? 갑의 주장이 뭐예요? 그죠?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혹시 두 번째 논거는 혹시, 자, 이 내용을 이제 가져가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례 판단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결론, 이렇게 글을 끌어가라는 거야. 그럼 충분히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2번 문제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치? 이거는 소득세법에서도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제척 기간하고 그죠?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잘 좀 꾸려서 이렇게 답안지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문제 3번도 너무너무 이제 간단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 자,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죠? 문제 3번, 문제 4번이 나왔는데요. 그죠?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오늘은 국세기본법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치? 그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문제가 남았는데 이 정도는 뭐 해도 괜찮죠? 문제 3번 가서 정비를 좀 합시다. 3번 한번 가보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료에 양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답안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세법을 꼭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고 좀 가보도록 하시죠. 그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역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들을 뭐 정리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시죠. 자, 갑시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갑시다. 어디 갈까요? 문제 3번으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도 굉장히 문제가 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별게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혹시 자, A법인은 압세에 관한 세무조사 갑은 2018년 7월 6일에 A의 조사 대상 세목을 법인세 부분조사로 조사 대상 기간은 2016년 혹시 자, 언제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자로 조사 범위를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세무조사 뭐 결정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해서 세무조사를 했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A 법인이 존재를 했어요. 그죠? A 법인에 대해서 뭐랬나요? 그죠? 당연히 관할 세무서장은 그지? 너무나 뭐 쉬운 문제입니다. 세무서장은 뭐에 대해서 그지? 법인세 중에
그치? 자, 뭐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에 대해서 뭐 했다는가? 그치? 세무조사를 그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을 선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죠? 세무조사를 했답니다. 이게 이제 1차 세무조사가 됐다는가? 1차 세무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갑은 2019년 3월 21일에 다시 A에게 조사 대상 세목을 법인세 통합조사로 조사 대상 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월 31일까지로 하는 세무조사 결정을 했답니다. 자,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혹시 법인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부분조사를 한 것이에요. 그죠? 부분조사는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에 관할 세무상은 자, 뭘 했다는 거야? 법인세, 그죠? 통합조사를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차 세무조사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좀 따져보자는 겁니다. 됐어요?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에게 법인세를 경정 고지를 했답니다. 2차 세무조사에서는 자, 1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 범위였던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이 세액공제는 뭐 했다는가? 이 부분조사를 했던 부분은 뭐 했다? 제외를 하고 통합세무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 뭐에서 그죠? 세무조사에 대해서 했던 부분은 뭐 했다? 세무조사 부분은 제외를 하고 세무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부분은 뭐 하고 나서 그죠? 제외하고 뭐 했다? 세무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할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국세기본법상 1번 물음이 나온 겁니다. 제조사 원칙에, 제조사 금지 원칙의 의의를 설명하고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 4가지만 적으세요. 조세 탈루야 이런 되면 하면 되지 않겠어? 자, 물음이 사례 1에서 2차 세무조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자, 정리하세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자, 이거는 부분조사였고, 이건 통합조사였어요. 그죠? 당연히 이 부분은, 그죠?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이 부분을, 그치? 정리를 해놓으시면 충분히, 그치? 그죠? 정비를 해놓을 수 있겠지. 그리고 물음사항을 가서 정리합시다. 사례 1 한번 읽어보시죠. 거주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가액 합계에 23억으로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했답니다. 의뢰납세지 관한 세무상 병은 2016년 9월경 의뢰대에서 부동산 취득장에 대한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세무사입니다. 1차 세무사를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다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후 비국세청장은 자, 납세에 관한 세무서에 대한 정기 뭐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병이 의뢰에게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데 오류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의 양도인을 상대로 질문조사라는 의뢰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병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답니다. 그죠?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례 1에 대한 내용. 그죠? 1에 대한 내용. 자, 사례 2는 뭐가 될까요? 그죠? 2에 대해서는, 증여세에 대한, 자, 말했어. 1차 세무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세무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과세가 이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2차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가?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진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잡아갈 건 뭐다? 물음 1에 대한 부분 정비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자, 이때도 답을 끊는 거예요. 그죠? 자, 국세기본법상, 국세기본법상 뭐라고 나왔나? 그치? 기본법상 제조사, 그죠? 제조사의 뭐예요? 금지의 원칙에, 금지의 원칙에, 금지의 원칙은 원칙의 의의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뭐 한다? 세무공무원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또는 과세관청은, 자,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뭐에 대해서 세목, 및 뭐에 대해서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 과세 기간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 그죠?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제조사 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번 국세기본법의 제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 사유를 4가지 정도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죠? 충분히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두 과세 기간 이상 동안 잘못이 있는 경우 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피해간 경우 시, 또 그죠? 세무공무원이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또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그래서 1, 2, 그죠? 3, 또 4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점수 배점은 어떻게 될까? 여기가 이제 몇 점이야? 그치? 2점이야. 여기가 이제 몇 점이야? 4점이야. 근데 그치? 이거를 못 써가지고 세법학 원에 20점 받고 한창 할래 어르시죠. 그치? 그 정도 할게요. 자, 물음 2. 사례 1에서 2차 세무조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물음 2에서는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세요.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쟁점사항이 나오겠죠? 그죠? 과연 저 2차 세무조사가 뭐한지 위법한지 여부가 이제 쟁점사항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논거를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치? 자, 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요? 세무조사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대원칙은 뭐다? 통합조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치? 그런데 예외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치? 부분조사나, 그죠? 자, 특정한 세목에 대한 세목에 대한 조사는 뭐 한다는 것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사례 판단하면서 여러분이 글을 끌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결론. 그죠? 당연히 뭐하지 않다. 과세관청의 2차 세무조사는 당연히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글을 순서대로 이렇게 끌어가면 되겠지. 그지 않겠어요? 그지? 그리고 이제 물음 3에서는 뭐가요? 그죠? 자, 물음 3에 있어서는, 물음 3에 있어서는 보세요. 자, 1차 세무조사를 했어요. 증여했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재산 취득자금 등이 되겠죠. 그지? 과세를 하지 못했어. 근데 이제 과세자료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과세자료에 대한 뭐를 위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조사가 뭐하다가 재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 답안을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치? 자, 어디가 나와 있나? 6번에 나와 있죠. 각종 과세 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 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 조사는 당연히 그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끝.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1페이지에 우리 뭐 정리하면 돼요. 그죠? 과세인 적부심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정비를 좀 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이 세 문제, 또 과세인 적부심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길게 설명을 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과세인 적부심사에 대한 프레임만 만들어 드리면 너무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 4로 가서 정비를 좀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문제 가서 이 부분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문제 4 가겠습니다. 자, 문제 4 부분은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는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게 뭐가 될까? 제도의 첫 번째는 취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지? 자, 뭐가 돼요? 그지?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가 된다. 오케이? 그지? 납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전적 권리 보호 제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시면 좋을 것 같아. 그지?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 그지? 과세인 적부심사 제도의 취지를 통해서 당연히 의의도 뽑아내면 되겠죠. 근데 이 의의를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인 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은 뭐가 될 것인가? 오케이? 대상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오케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과세 예고 통지가 뭐가 된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은 뭐가 돼요? 과세 적부심사 배제 사유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마 5가지 정도가 존재할 거예요. 그죠? 이거는 머릿속에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제가 되면 이거를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고 머릿속에 넣고 있는지를 물어볼까? 그걸 정리하셔야 돼. 첫 번째, 세법에 따른 수시부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번째,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기전징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법에 따른, 뭐가 있는 경우?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가 될까요? 그죠? 자, 국제조세 조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혹시 진행 중인 경우 여기는 뭐가 돼? 수시부가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뭐가 될까요? 그죠?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그지? 청구일로부터 국세부가 제척기간 그지? 뭐까지 기간이 만료일까지 그지? 까지의 그지? 뭐가 기간이 그죠? 3개월 이내인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대상이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등. 너무나 중요한 게 이제 페이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아까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절차적인 규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결정은 어떻게 한다? 그치? 결정은 크게 4개가 있죠. 그치? 자, 뭐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 그치? 또 불채택. 그치? 또 뭐 있어? 그죠? 채택. 그치? 또 뭐가 존재한다? 그치? 제조사. 그치? 결정이 존재한다. 이 4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그치? 이 과세인 적부심 심사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에 결정이나 통지에 뭐가 있다는가? 결정 통지 지연이 있다는 겁니다. 결정, 그죠? 통지에 대한 뭐가 있는 경우에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뭐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50%를 감면한다.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50% 감면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볼 내용이 될 거야. 그치? 자, 이러면 끝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사례입니다. 세법상, 그치? 거주자로서 개인사업자 갑은 컴퓨터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답니다. 갑의 납세지 관한 세무사항은 2019년 6월 9일에 갑에게 2014년 1기부부터 2018년 1기부까지 부가세에 대한 과세 예고 통지를 하고 19년 7월 1일 2013년 1기부 부가세 8천만 원을 부과를 했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과세 예고 통지에 대해서, 그치? 누구는 어른, 그치? 자, 뭐 했다는 것이야? 과세인 적부심사를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세인 적부심사를 청구한 게 그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일이 심사 얼마? 청구일이 언제가 됐어요? 그치? 2019년 2019점. 그치? 자, 언제가 됐나요? 그치? 2019점 7.9에 됐네요. 7.9에 이제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갑이 2014년 1기부 부가세를 체납하자 어른 2018년 9월 30일 갑수의 토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압류했으며 국세징수법상 납기전 징수하여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치? 그치? 과세인 적부심사 청구의 배제 사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장비를 해 놓으셔야 돼. 그치?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야. 그치? 그 후는 위 과세인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가 있기 전 2019년 7월 15일, 2014년 부가세 2기분 9천만 원, 2019년 8월 1일, 2015년씩 자, 1기분 부가세 5천만 원 각각 부가 처분을 받았답니다. 자, 물음 1 한번 가서 정리합시다. 자, 물음 1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거 뭐 있나? 그치? 첫 번째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요건입니다. 그치? 그러면 청구에 뭐가 나왔어요? 요건이 나왔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이 2개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의, 대상. 오케이? 자, 그리고 배제 사유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이야. 의 정리하시고, 그죠? 대상 정리하시고, 그죠? 자, 배제 사유에 대해서 정비를 해 놓으시라는가. 이미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가 되게 되면 청구의 효과입니다. 청구의 효과에 대해서 정비하시면 되겠죠. 그 얼마내 청구일부터, 그죠? 청구일부터 얼마내, 그지? 30일 이내, 30일, 그죠? 이내에 뭘 해야 됩니까? 결정하여, 그지? 자, 뭐 할,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가셔야 되겠지. 이게 이제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음 2에서, 그지? 이거 가지고 사건의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그지? 논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음 2는 끝났어요. 물음 2에서, 그죠? 자, 얘는, 그치, 당연히 뭐예요? 그치, 뭐에 대해서?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그치,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쟁점사항입니다. 그죠? 자, 뭐 했다는 것이야? 그치, 해당 과세 처분이 뭐가 되는가? 그치, 적법한지 여부가 될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그죠? 논거는 뭐가 될까요? 과세인 적부심사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상 뭐가 생겼어? 납기전 징수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논거를 가지고 과세인 적부심사에 청구에 배제에 대한 사유를 하나 끌어가시고 또 하나 과세인 적부심사 청구가 되더라도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뭐다?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집행 부정지의 내용을 정비를 하시라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 판단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때는 뭐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그렇죠? 자, 납기전 징수 사유하고 혹시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 한다? 혹시 적부심사 청구가 적부심, 그죠? 심사 청구가
뭐가 되는, 배제가 되는 사유가 된다. 이거를 끄집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결론은 이렇게 뭐가 됩니까? 과세관청에 역시 과세관청의 뭐는 역시 과세 처분은 처분은 뭐한다?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미 끝났잖아요. 물음 3은 보너스입니다. 자 보세요. 과세는 적부심사 결정 통지지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겠다? 납부 또는 환급 불성실 가산세에 얼마를 역시 가산세에 얼마를 감면한다? 50%를 뭐 한다? 감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야. 자, 저하고 이제 국세기본법에 대한 수업을 이제 오늘 그죠? 이걸로 해서 마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죠?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이제 소득세법도 갑시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이 실전세법학 연습 보면서 10여 년치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또 제가 만든 문제를 가지고 그죠? 공부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판례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판례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도 판례를 외우고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인데 지피도 안 되고 지기도 안 돼. 그러니까 100점 100패야. 2차 시험 공부하는데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오늘은 이걸로 이제 국세기본법 수업을 마치고요. 내일은 순서대로 저희가 소득세법 가겠습니다. 소득세법은 이제 법인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득세법은 나오는 게 너무너무 뻔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소득의 분류가 이제 중심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에요. 세 번째는 뭐가 될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장비하시면 충분히 빠른 시일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0강에서 45강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